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아, 오랜만이에요. 언제쯤이나 저는 영영 네. 비즈니스 언하게 계속. 우리 팔자는 언이구나. 네. 할 줄 알았어요. 아. 40일 만에 다시 나오셨어요. 뭐야, 예수야?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랜만에. 네? 근데 되게 생소하네요. 이 스튜디오에 네,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오게 된 줄은.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퀴퀴한 아시죠? 저기 네. 창고형 스튜디오. 네.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작은 그 환기구를 타고 올라오는 각종 스멜들. 네. 거기서 있다가 이렇게 네. 굉장히 넓은 이 사실은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이잖아요. 그렇죠. 대회의실을 이렇게 쓰다가 저도 회의할 땐 또 밀어내고. 저도 왔다 갔다 여기 많이 봤죠. 아. 그리고 여기 봤는데 네. 직접 여기에 앉아 보니까 네. 굉장히 어색하고 네. 민망하고 좀 그래요? 그러네요. 예. 어색하고 민망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방송에 익숙해. 아니 전혀 아니고 네. 더더군다나 이런 생방 이런 거는 되게 네, 정말 그렇군요. 조심스럽고요. 여러분 김종철 네. 부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응원 네. 댓글 발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예전에 네. 그 제가 공중파에 네. 이런 생방송 스튜디오에 한번 나가 본 적 있어요. 어, 토론회. 토론회. 언제요? 몇 년 됐죠. 몇 년 됐어요? 현 정부에서는 아니고 네. 과거에 음. 공중파 3사 중에 한 군데였어요. 예. 거기 경제 패널로 나가가지고 예. 거긴 막 스튜디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크고.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생방송 토론 패널로 나가는데 네. 막 카메라가 있는데 뭘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겠고. 카메라 보지 말아요. 그러니까 네. 카메라 같은 거. 카메라를 의식하면 촌스러.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이상하더라고. 정치인분들 중에 계속 카메라 보면서 누가 막불 얘기하시는 들어오면 분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앵커인 줄 알나. 그래서 그때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패널 나와가지고 막 생방송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때 그 긴장감을 오늘 또 약간 느끼는 것 같은. 그렇군요. 전혀 긴장하지 않은 아니에요. 표정이셔서 완전 어쨌든 긴장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저는 김종철 부장님 다시 오셔서 너무 좋고요. 이제 안식월 가지 마세요. 안식을 나도 갔다 안 오고. 갔어. 안식월 없이 합시다. 네, 국민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아니 이렇게 쉬시는 게 네. 쉴 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쉬는 그래요? 되게 좋고. 저도 쉬고 싶어요. 예, 오늘 살펴주실 의제가 어마어마합니다. 경제 위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과 무지 때문이다. 네. 무능, 무지, 무지. 여기다 하나 더 붙이더군요. 정치인들은 무책임. 무모하다 뭐 이런 얘기도 무모하다. 하던데. 네, 산무 정치. 네. 이런 비판이 되게 많은데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개성공단 폐쇄 네. 결정을 그렇죠. 꼭 왜 연휴에 그래? 그러니까 설날에 막 그때- 북한은 또 막 로켓 발사를 또 설날 전날 했잖아. 그렇죠. 얼마나 저 며느리들이 설날 바쁠 때. 끝나고 마지막 진짜. 당직 데스크 할 때 그거 발표했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꼭 그렇게 쉴 때 못 쉬게 만들어 기자들을. 네. 하여간 아유 진짜 미워. 어찌됐든 개성공단 폐쇄하고 네.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이게 경제 안보 위기다 이런 네. 비판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역투자진흥회의 네. 이런 네.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비스 산업 발전법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국정연설에서도 이 서비스 분야 규제를 대폭 풀겠다. 풀겠다 음. 선언을 했어요. 이게 오늘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 오늘 신문 몇 개 네. 보면 네. 오늘 신문 대부분 일면에 다 그 기사예요. 어. 한국판 에어비앤비 우버 키운다 뭐 이런 네, 거 네, 이런 네. 제목으로 네. 어제 그 전투기가 쫙 나오고 전투기 이거는 네. 이제 그 미국의 에어쇼. F-22 예. 이것도 참 쇼죠 진짜. 네, 예. 여하튼 그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한국판 에어비앤비 뭐 우버를 키운다 이런 제목도 나오고 그랬지만 네. 이 무역투자진흥회의라는 것이 음. 기획재정부 포함해가지고 그 경제부처하고 네.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네. 경제단체, 경총 뭐 이런데 예, 무역협회 그렇죠. 이런데 네네. 예. 초청을 해가지고 예. 한마디로 이제 기업인들 애로사항 듣고 예. 이제 우리 정부가 음.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이런 하겠다 이런 걸 이제 발표하는 자리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 고생했으니 올해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 좀 잘 좀 해달라라는 뭐 직간접적인 뭐 어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자리인데요. 주고받게 하는 자리네. 그렇죠, 뭐 일정 부분. 근데 이제 어제 네. 발표된 내용들 보면 네. 기본적으로 작년 말에 정부에서 경제정책
보통 그 방향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각 부처들도 올해 초에 다 이미 그 올해 기업 뭐 부처들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네.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네. 오늘 뭐 언론들이 되게 그 대서특필한 부분은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새롭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게 네. 그 공유경제 부분 그런 어떤 서비스 부분의 공유경제 부분을 규제를 좀 더 확 풀겠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다른 게 있고 또 대통령께서 어제 뭐 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물고기 뭐 물속에 다 집어넣고 네. 뭐 뭐든 이렇게 살아남는 것만 네. 일단 건져내자라는 네. 식의 어떤 조선일보 그런 일면 제목이죠. 그렇죠. 비유를 그렇게 하면서 네. 사실상 규제를 확 좀 더 대폭 기존의 방식과 좀 다르게 좀 풀겠다. 그러니까 기업인들한테 한마디로 네. 정부가 더 이번에 너희들 위해서 예. 기업이나 규제 이런 걸 확 풀어줄 테니 네. 일자리나 뭐 그런 걸 좀 더 해봐라. 뭐 그런 어떤 그 뉘앙스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규제를 확 풀어주겠다. 음.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전에는 줄푸세 노선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줄푸세 노선을 고집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규제를 푸는 네. 이런 노선으로 왔다.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은 다 없어지고 원래 본인의 생각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때 뭐 같은데요. 복지,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들 다 없어졌죠. 없어졌죠. 네. 예. 음. 언제? 거의 뭐 규제 완화 옛날이요. 그렇죠. 정말 그 규제 완화는 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던 얘기들이고요. 네. 규제 완화는 뭐 기업들이 항상 얘기해왔던 게 규제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는 항상 해왔던 것이고 네. 또 저희들도 작년이든 뭐든 이런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이 네. 기업들이 규제 완화 이제까지 엄청나게 해왔잖아요. 네. 뭘 더 풀어 근데? 그러니까 더 풀 것도 있어요? 아직도 더 있나 봐요. 세상에. 이제 아니,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노동자들 임금 노동자들 허리띠는 계속 그러니까요. 줄이고 졸라매면서 기업 규제는 계속 풀고 자 하나하나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야 뭐가요? 시청자 의견이죠. 네. 이게 또 그렇습니다. 그 이게 또 생방송의 매력이죠. 의미구나. 독일에서 듣고 있대요. 독일에서요? 독일에서 듣고 계세요. 저분은 누구예요? 오마이뉴스 경제부장님이세요. 저분은 안녕하세요. 누구냐면요. 네. 오마이뉴스 경제부장 김종철 부장님이십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굉장히 오랫동안 출연하셨는데 이게 TV가 또 낯선 게 있나 봐요. TV. 그동안은 이제 목소리로만 듣다가 그렇죠. 이제 또 TV로는 처음 뵈니까 저분은 민망합니다. 네, 유명한 분이세요. 아니에요. 네, 그 김종철 부장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매주 나오실 거예요. 휴가 못 가. 그런데요, 에어비앤비, 우버 택시 뭐 이런 건 좀 알겠어요. 에어비앤비 이게 뭐예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 미국 실리콘밸리 네.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유 경제라는 게 신문으로 봤어요. 그렇죠. 공유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뭐 쉐어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쉐어 이코노미.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네. 서로. 네.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이런 그 스타트업 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예전에 뭐 벤처 기업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뭐 기후 변화, 환경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뭐 그런 이런 문제 의식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정된 재화 이런 것들을 우리 나눠 쓰는 옛날 우리 뭐죠?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그쵸. 바꿔 쓰고 이런 거 다시 쓰고. 예. 그런 장터를 지금도 저희 아파트 네. 맞아요 있어요. 그런 장터 하잖아요. 그 녹색 가게 맞아요. 무슨 아나바다 운동은 뭡니까? 아름다운 가게 그렇죠. 뭐 이런 게 그런 노선이죠.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로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네. 숙박 공유해요. 그러니까 네. 미국 실리콘밸리 그 회사인데 네, 네. 사실상 이런 플랫폼 인터넷상으로 네. 전 세계 어떤 분이든 장 부장님이나 저나 저희 집에 만약에 방이 비면 네. 저희 집 방 제가 이제 알아요. 올리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알아요. 혹시 뭐 일산에 오시는 분이 네. 내가 어디 일산 뭐 호수공원 놀러 가는데 네. 숙박 뭐 방이 없다. 네. 그러면 에어비앤비 들어가가지고 네. 사이트 들어가서 그 자기 집을 내놔야 그렇죠. 남의 집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그런데 숙박 공유 그런 사이트인데 네. 이 사이트가 되게 지금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집의 방 개수가 네. 세계 1위 호텔 체인이 힐튼이라고 하거든요. 힐튼 호텔 알죠. 네. 예. 거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런 일반 사람들 다 올리니까 자기 방이나 이런 뭐 집이나 전 이런 세계 것들. 집은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웬만한 집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렇군요. 예. 방 개수가. 그러면 그래서 공짜예요?
아니죠. 돈 내죠. 돈 내는 거예요? 돈은 이제 일반 호텔과 좀 약간 다른. 그럼 뭐 그렇군요. 방 하나 얼마, 2만 원,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그래서 되게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막 선전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빌려주고 자기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제 잠깐 피해 있거나 아니면 남의 집에 같이 가는 있거나. 같이 있거나. 아침은 내가 뭐 제공해줄게. 뭐 포함해서. 그래서 네. 우리 부엌 같이 써. 뭐 이렇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이 에어비앤비가 이런 숙박 공유 이 사이트가 되게 인기가 커가지고 여행이 많이 네. 늘어나면서 예. 이 회사 가치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 기업 가치가 255억 달러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야,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지금 환율로 하면 31조 원? 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 할 걸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 쉽게 말하면 발상의 전환이죠. 그러네요. 그런 것들, 하여튼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네. 우버는 뭐 아시다시피 그런 택시 이런. 택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네. 지금은 이게 현행법상 불법이에요. 우리나라 그 숙박업이나 그다음에 운영사업법상으로 네. 숙박업은 아무나 할 수 없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규제를 풀어가지고 일부 좀 그 내년부터 아마 전국적으로 될 가능성이 큰데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좀 그 법을 고쳐가지고 네. 이런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에 발표의 근데 핵심이었고. 기존에 이거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반발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반발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네. 일부 그 이거 올린 그 사이트가 지금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국내 진출해 있어요. 그래요? 네, 진출해 있고요. 네. 실제로 일부 지역 같은 경우 그렇게 올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숙박업에서 그분을 고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지금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지금 현행법상 이게 불법이니까 네. 지금 숙박업의 일부 뭐 관광 지역 있잖아요. 네. 뭐 저기 뭐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 숙박업이나 뭐 부산이나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 관광객 여기 그 한옥마을 있잖아요. 여기에도 그 이쪽에도 종로 있죠. 인사동 뭐 인사동 이런데. 있죠. 그쪽도 있죠. 그런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그 해당 그 사이트에 방 올리신 분 상대로 개인을 상대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해서 법이 입법화가 되면 그 소송도 뭐 무효화될까요? 이제 퇴위될 그거는 가능성이 이제 있을까요? 법이 바뀌고 만약에 되면 이제 네.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그걸 이제 그 법이 바뀌는 데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법이 바뀌게 되면 네. 아마 그걸 이제 그 뭐 각하되거나 네. 아니면 뭐 무혐의가 되거나 아니면 뭐 기소유예가 되거나 하여튼 뭐 법원의 판단이 따로 그렇겠군요. 나오겠죠. 근데 이 공유 경제라는 게 사실 지금 경제 위기가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세계 경제가 사실상 대공황 시절로 맞아요. 돌아갔다라는 위기의 진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죽하면 일본이 그리고 그렇죠. 유럽에서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중국도 할 거고 뭐 서로 이제 막 경쟁하면서 막 이렇게 가면 이제 되게 심각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 공유 경제라는 가치 네. 뭐 이런 거는 좀 유효한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런 그 한정된 재화를 네. 같이 나눠 쓰고 돌려 쓰고 아니면 그걸 다시 재활용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공유 경제가 한때 네. 경제의 어떤 새로운 제3 섹터에서의 어떤 대한의 경제, 대한 경제 이렇게 얘기가 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IT를 기반으로 한 네. 새로운 산업혁명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예. 저희들도 저희 사이트나 저도 그런 걸 취재한 적도 있었고 몇 년 전에 오마이뉴스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공유경제 했었고요. 네. 근데 몇 년 지나 보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장단 내지는 그 시각이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엇갈린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I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혁명 내지는 공유경제라는 어떤 그런 그 새로운 어떤 경제 시스템, 대한경제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네. 진보적인 어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정말로 어떤 일자리, 진정한 어떤 노동의 질의 네. 측면에 보면 과연 공유경제가 좋은 것만 아닐 것이다. 네.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 에어비앤비 말씀드렸는데 네. 공유경제라는 게 말 그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왜냐하면 이런 호텔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렇죠. 그런 숙박업 네. 이렇게 법으로 검증된 서비스도 사업자들이 그렇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나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 집에 가서 그냥 자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집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어떤 택시를 타거나 네. 어떤 사람의 차를 타요. 네. 그 사람이 그냥 올려놓은 차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과거에 네. 어떤 지역을
여행을 갔는데 네. 그 지역의 그 주인이 네. 올려놓고 그 어떤 학생 네. 내지는 그 여행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강도네. 심지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무너지면 네. 신뢰가 무너지면 끝이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그냥 언뜻 생각해도 전 두 가지 또 비상하니까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우리 집에 방을 좀 내 가지고 네. 요거를 거기 좀 방 많잖아요. 그치? 아르바이트를 할까? 그렇죠. 살림도 어려운데 살짝 요걸 할까? 근데 아침을 해줘야 돼. 요건 좀 곤란한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와서 아침은 빼고 방만 조식 제외. 네, 그렇죠. 요 생각을 잠깐 하고 네. 내가 만약에 남의 집을 간다.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인 줄 알고 가지?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아마 저하고 비슷한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막 그 네. 댓글이 올라와요. 어떤 네. 이제 그 집이 그 아하. 집을 쓴 사람들이 예. 이 집 상황은 어떻고 이 집은 뭐 주인이 어떻고 근데 요새 호텔 체인도 다 그래서 점수 매기고 막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해외에서 그런 문제가 됐었어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는 그래서 아마 그 사고가 난 네. 그 당사자 부모가 에어비앤비 항의를 했어요. 야, 우리 아이가 거기 가가지고 피해를 입었는데 네. 어떻게 해야 에어비앤비 되냐? 통해서 갔다. 예약을 하고 갔는데 너희들이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에어비앤비에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어머, 그런 게 뭐야? 왜냐하면 말이 안 우리는 되지. 그냥 연결을 해줬을 뿐이지.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 요즘에 그 소셜 마케팅, 소셜 장터 해가지고 중간에서 제품에 문제 생기면 우리는 그냥 연결을 해줬을 뿐이지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전화도 안 받아. 맞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세상에 그때 전화를 그렇게 안 맞아요. 받아. 에어비앤비도 전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이 아이는 막 되게 위험하고 그렇죠. SOS를 치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연결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때 막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에어비앤비가 그쪽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그런 숙박업 이런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뭐 내부 어떤 뭐 정화 내지는 스크린 이런 것들 좀 강화하겠다는 걸 발표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들의 어떤 법적 책임은 약간 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본인들을 믿고 그 그럼요.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의 신뢰도를 가지고 음. 이제 이를테면 소비자가 선택해서 가는 건데 몰라요. 우리는 연결만 했어요. 그리고 뭐 커미션 받고 우리는 연결했다. 수수료 끝. 그렇죠. 땡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거기 안 쓰죠.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그럼 그거 안 쓰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바로 들죠. 네. 실제로 공유 경제를 실천하는 가치와 철학은 좋지만 이것이 실행화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맞습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한국에 제대로 들여올 우리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왠지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불안한데 정말 이제 이게 정부가 발표를 네. 했고 네. 이게 이제 관련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제 관련 입법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이 발표 하여튼 뭐 전반적인 어떤 그런 그 사회 시스템이나 네. 경제 어떤 운영 방향이 그쪽으로 간다면 뭐 맞추는 건 맞는데 네. 그런 어떤 그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여러 네. 가지 그런 사안이나 어떤 예. 그런 부분들은 예.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경제 위기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부동산 뭐 전월세 문제, 부동산 거품 문제 이것도 심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일자리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 문제, 실업 문제 뭐 네.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한데 느닷없이 공유 경제 이걸로 일자리가 만들어질까? 왜 갑자기 이 정부가 이렇게 또 이렇게 확 튀지? 뜬 건 없죠, 약간. 네. 그리고 그만큼 좀 다급한 느낌도 있고요. 다급한.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떠나는 민심을 총선 앞두고 그렇죠. 잡으려고 하는데 뭐 요런 거라도 하나. 그렇죠. 서비스업,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는 지금 사실상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한계에 봉착했고. 이걸로 이제 뭔가 좀 뭔가 이것도 새로운, 결국에는 다 값싼 일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부분이 있죠. 아르바이트 뭐 그래서 이런 거. 세계 진보학계 아까 말씀드린 미국 진보학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공유 경제가 정말 질 좋은 일자리, 네. 질 높은 노동을 네. 제공하느냐, 그리고 예. 그에 걸맞는 임금을 제공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다. 그렇군요. 사실상 실제로 어떤 그냥 사실상 이런 걸 연결해주는 하나의 네트워크, 그걸 통하던 수수료, 네. 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서 이제 그 수수료를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일부 IT 기업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왠지 좀 이건 역시도 뭐 초국적 자본까지는 아니겠지만 부의 평등
뭐 이런 거는 기여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됐을 때 보수 언론도 되게 걱정하더라고요. 만년 서생. 네, 그렇죠. 뭐 저 양반 뭐 하겠냐 뭐 이런 비판이 되게 많았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랑 비교하면 그렇죠. 더더군다나.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됐습니다. 벌써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13일이 됐습니다. 한 달이었으니까요. 이분이 근데 탈세 뭐 부인 빚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도 많았었는데 여하튼 인사청문회 때 됐어요. 문제가 있었죠. 예, 네네. 됐어요. 그래서 지금 했는데 보면 수출 부진도 심각하고요 우리가 그리고 또 돈이 없어서 쓸 돈이 없어 소비. 소비 침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이 경기 부양책을 또 내놓는다고 했어요 상반기에 뭐 여러 가지 막 악재가 있지만 유일호 장관 뭐 하고 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네. 김종철 부장님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제 실세장관, 실세부총리라고 해가지고 네. 그분은 사실상 정치부총리였죠. 경제부총리. 그분 또 마케팅하느라 바쁘잖아요. 그렇습니다. 진박 마케팅. 결국은 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 국회의원 내지는 그쪽 한다고 나왔잖아요. 정말 하여튼 저희가 지난번 그 작년 말에 그 최경환 부총리 그 경제팀 평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무책임하죠. 지금 그분이 거기서 지금 저 밑에 대고 국회의원 가지고 하겠다고 또 진박 마케팅 하실 때가 아닌데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위기의 상당 부분을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하여튼 뭐 유일호 부총리가 하여튼 취임 결국은 그걸 바톤을 이어받았죠. 네. 한 달쯤 지났고 예. 처음에는 우리 지금 현재 경제 기초 경제 이런 부분이 튼튼하니 올해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네. 경제 성장률 3.3% 이상을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아닌데. 그러다가 한 보름 지나 보니 네. 그리고 이제 이산이 아닌가배. 그렇죠. 이제 연말 내지는 이제 이런 경제 이렇게 지표들 그다음에 네. 이런 자료들 쭉쭉 나오고 네. 이거 보니 이게 아닌데라는 기식과 함께 한 뭐 보름 지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경기 부양책 딱 들고 나옵니다. 업무 보고 때 하면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정을 어차피 우리 뭐 올해 안에 재정 쓸 돈 있으니 그걸 네. 좀 땡겨가지고 상반기에. 상반기 안에 21조 좀 풀고 작년 말에 끝났던 개별 소비세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작년 말에 끝나는 건데 연장하자. 연장해. 6개월 더 연장하고. 자동차 사. 그렇죠. 자동차 좀 빚내서. 사고 빚내서로 사고. 솔직히 그거 진짜. 물론 네. 자동차 영업맨들한테는 네. 한 30만, 40만, 50만 되게 큽니다. 크고 이제 그런 마케팅이 되게 먹힐 수도 있고 실제로 연말에 그렇게 해서 자동차가 많이 팔리긴 했어요. 네. 그런데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요즘 자동차 다 그런데 그 40만 원, 50만 원 뭐 많게는 100만 원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얼마나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네. 사는 사람들은 사죠. 좀 도움이 되겠지만 네.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차를 당장 와서 구입하려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정을 갑자기 막 투입하고 소비세 좀 줄이고 또 무슨 코리아 그랜드 세일 한다 어쩐다 또 이미 최경환 경제팀 다 했던 거예요. 거잖아요. 네, 그걸 예. 다시 또 블랙 프라이데이라며. 그렇죠. 맞다. 그거 네. 작년에 했다가 완전 그러니까 그랬죠. 대박 망했잖아요. 대박 망했죠. 예. 그 유일호 경제팀이 나를 또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한다고 보니 네. 실제로 뭐 이제 막 하고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좀 여건은 경기 네. 여건을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 지금 엄청나게 좀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엊그제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한국은행 매달 저희 이런 걸 해요. 네, 동양보고. 네, 최근에 국내외 경제 동향 이런 걸 합니다. 이제 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하듯이 이제 그 전에 그 달에 우리나라 경제 지금 현재 상황을 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제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보통 발표를 합니다 매달. 네. 2월 달 건데요. 네. 그러니까 엊그제 금융통위 때 금리 동결 결정한 때. 맞습니다. 네. 대부분 그 다른 여러 가지 그 경제 부처 기관들이 이런 그 경제 동향 보고서를 냅니다. 네네. 그나마 기자들 사이에서 그나마 그 객관적으로 좀 인정되는 게 한국은행 조사국 것을 많이 네. 인정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나름대로 조사 노하우도 있고 하여튼 나름대로 객관적이다 네네.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도 보더라도 여기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까 뭐 수출 부진, 네. 뭐 침체 이런 것들은 수출 특히 뭐 1월달, 12월달 보면 그 거의 마이너스예요, 진짜. 마이너스. 예, 다 마이너스. 특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네. 12월 달에 마이너스 18.5%예요.
이게 마이너스 18.5%인 게 네. 숫자가 이렇게 나와서 와닿진 않는데. 그렇죠. 예. 근데 실제 현장에서 이 수치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다른 2013년, 2014년 것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다 플러스거든요. 2015년에 거의 다 마이너스고 예. 특히 말년 뒤로 갈수록 뒤로 더 갈수록 큽니다. 폭이 크다는 거죠. 네, 예. 마이너스 폭이 수출 예. 그만큼 예.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예.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 그대로 수출로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무역 수출. 그렇죠. 네.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을 다 수출로 네. 메꾸고 있는데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기업들이 이익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뭐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돈이 없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는 아니, 돈이 왜 없어요?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네? 있죠. 물론 네. 유보금, 사내 유보금은 예, 또 사내 별도의 유보금. 문제고 그렇다 보니 고용이나 예. 그 다음에 뭐 구조조정 이렇게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동자만 쥐어짜가지고 기업 이익은 손대지 않고 결국 책임을 주변에만 전가하는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조선일보가 얼마 전에 뭐 6대 대기업들 매출이 뭐 엄청 줄었다. 산업화 이후 뭐 65%가 줄었다. 네. 그래서 빨리 여기 제품 사야 될 것처럼 막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데 없어 돈이. 그 대기업들의 일정 부분 그 책임도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는 개별 서비스에 한마디만 더 하면 사실 그 정도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살 수 있는 사람 자동차 이런 거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샀다. 그럼요. 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딴 사람들은 못 써요. 그래서 그렇죠. 다들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말 허망하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21조를 풀어가지고 차라리 그 돈으로 누리과정 예산이나 줘. 어린이집 값이나 좀 내게 해줘. 어? 아니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가 자꾸 하는 거예요. 부자들을 위해서 부자들은 계속 깎아줘.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제가 공유 경제라며. 우리도 공유 좀 하자. 아우 답답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일호 장관이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다수 서민들, 네. 서민 대중을 위한 정책은 전혀 아닌 뭐 이런 상황인 거네요.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과 노동자 그다음에 일반 그 회사의 종업원들한테까지 네. 그런 부분들이 미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미치기 없거나 미치기 어렵거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작년에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듯이 네. 지금 이 소비가 그 수출이 좀 줄고 네. 기업들이 그런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작년에 삼성전자 엄청나게 했잖아요. 네. 삼성만 한 게 아니라 뭐 두산 뭐 다 했죠. 신입사원 뭐 했다가 또 아니, 세상에 엄청나게 어떻게 또 25살짜리한테 여론의 집중 투하를 그러니까, 받고 결국은 나중에 후퇴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그렇게 한번 그 신입사원의 그 입장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대기업 들어갔다고 엄청나게 주변 사람들 얘기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명퇴하라는 얘기 들으면 야 대기업도 이 정도인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근데 여하튼 그런 기업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려나가고 그러면 그런 불안 소비심리 아니 그런 일자리 불안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일 내가 잘릴지 모르는데 돈을 그럼요. 어떻게 써요? 그렇죠. 있는 돈이라도 모아놔야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걸 이제 소비 절벽 현상, 뭐 소비 절벽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렇군요. 소비가 딱 그 절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더 이상 나가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새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형이 두 가지래요. 아예 싸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0원, 2,000원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팔린대. 그리고 아예 비싸거나. 그러면은 그건 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데 가보면 케이크 한 조각에 9,000원, 8,000원 한대요. 그래서 어머 그걸 누가 사 먹어? 사 먹는 사람이 있대. 그래? 할부 되니?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극단화되는 거예요. 소비 패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에요? 그럼요. 참 걱정입니다. 그런 조정자의 역할을 정부가 망각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활로가 있을지 걱정인데 그나저나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막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요. 노선이잖아요. 시끄러. 조용히 해. 막 이런 상황인데 안보 경제 위기다.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우리가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려가지고
불안한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회의 때 네, 그러니까요.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가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알려가지고 네. 그런 불안 심리를 네. 잠재워야 한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 막 뜨거운 여름에 조회했잖아요. 네. 애국조회. 애국조회 하잖아. 줄 틀리면 죽잖아. 체육 그렇죠. 선생님한테. 줄 쫙 서가지고. 국민교육원장도 난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는 것 맞아요. 같아요. 꼬박 듣고. 어제 그 얘기를 또 하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네. 정말 저는 박근혜 대통령 물론 모든 대통령의 집권자가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네. 다 전문가 될 수는 없고. 네, 네. 저는 그 경제의 쪽 그래서 이제 유일호 장관 내지는 경제팀의 어떤 리더십 그게 이제 문제인데 네. 제대로 된 어떤 현상, 제대로 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지금 현재 이 경제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면 이런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런 걸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불안 심리가 뭐 차단해야 된다. 아니 그렇게 하라 그런다고 안 하냐고. 그러니까요.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라는 건데 네. 이게 정말 우리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는 다 알아요. 아니 우리가 뭐 몇 년 뭐 계속 얘기하는 것도 떠나서 네. 당장 그 말씀하신 시장을 나가든 뭐 택시를 타시든 뭘 하시든 좀만 들어보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알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한다고 해서 경제부처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막 쭉 알린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먹힐까요? 아마 정말 그 우리가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한들 저 남미 중남미 어디 뭐 펀드 매니저가 한국 경제 더 자세히 알고 올 겁니다. 아 너네들 좀 골아가고 있구나. 투자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어떤 뭐 기업인들 앞에 놓고 장관들 앞에 놓고 야 뭐 우리가 튼튼하니까 좀 제대로 이게 잘 못 알리니까 뭐 이렇게 불안 심리가 퍼지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의 인식 자체가 오히려 이게 저는 밑에 그 경제팀에 이 그 제대로 된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보고나 이런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외국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욕 먹어. 아니 말씀하신 대로 다 알잖아요. 펀더멘탈이 그럼요. 어떤지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좀 전에 그런데 저희가 수출 이거 좀 지표 말씀드리고 이 지금 저희 그 한국은행이 이 정부가 만드는 이런 그 경제 이 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네. 지금 우리는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말씀하시면 참 어떻게 해야 돼요? 노답 요즘 쓰는 노답 노답? 노답이 답이 뭐예요? 없다. 아 노답. 아 그렇구나. 경제 용어인 줄 알고 살짝 얼었어. 그래? 아니 요즘 막 인터넷에 막 노답 이러는데. 아 그렇군요. 예. 노답. 박근혜 대통령 노답. 걱정입니다. 지금 뭐 남들 다 하는 거를 이렇게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말씀을 하시면 그 앞에 앉아 있는 경제 관료들도 어떤 생각할까? 아마 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딴 생각. 아 이게 아닌데 뭐 하면서 그러다 말은 못 하고. 그러니 참 걱정입니다. 그 어찌됐든 지금 앞서 수출 둔화 걱정해 네. 주셨는데요. 수출이 줄어들면 결국 기업 이익도 줄어들게 되고 뭐 계속 이렇게 되면 이 경제 악순환이 결국 우리 국민 생활에 다 영향을 미칠 텐데요. 대기업은 돈이 있으면서도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금도 줄이고 심지어 쉬운 해고를 통해서 노동자들도 내쫓고 그러면 누가 일해? 기계가 다 일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네. 잠깐 또 뉴스 하나 뜬 게 기업들 어디 여론조사 해보니까 기업 4곳 중에 한 곳은 네. 올해 안에 우리 인력 구조 조정할 계획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나오잖아요. 네. 저는 참 물론 그렇게 하고 뭐 인력 구조 조정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 어디 있겠습니까? 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리고 당장 기업을 유지하기 힘드니까 인력 구조 조정까지 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뭐 불안감은 이해를 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어떤 인력을 사람을 먼저 이렇게 조정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거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결국은 그 기업을 이끌어가고 그 기업의 제품을 만들고 그 기업의 서비스를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충성심까지는 뭐 하더라도 어떤 자존감이나 그다음에 네.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그
그 존재 자신의 어떤 존재감 그것이 흐트러지거나 신뢰가 무너지면 그 기업의 제품이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 기업의 서비스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자르고 3명이 일할 걸 1명이라면 그 서비스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구조조정을 통한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더 생산성 내지는 사람의 그 일자를 나눈다거나 네. 노동 시간을 좀 또 줄인다거나 그러면서 또 위기를 좀 넘길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발상의 전환을 그동안 꾸준히 얘기가 나왔고 네. 전문가들도 이미 얘기 나왔고 다 맞습니다. 대안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천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걸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세제 지원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네. 정부도 거기에 대한 좀 미온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 자체가 여전히 재벌 대기업 위주의 정책인 그렇죠. 거죠. 그런 부분이 그리고 있죠. 이미 다 우리 그 파파 교황께서도 다 네.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낙수 효과 끝났다. 다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낙수 효과 주장을 하면서 재벌 대기업이 살아야 재벌 대기업의 매출이 올라야 65%만 안 되고 100%가 돼야 그래야 우리한테도 이익이 있는 것처럼 계속 포장을 하지만 결국 소유자, 재벌 오너 기업 오너들 뭐 그 주변 임원들 손해 안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삼성. 그렇죠. 자기네는 손해를 10원어치도 안 보고 너무 다 뭐 협력업체, 하청업체, 중소기업 이런 데로 다 책임을 떠넘기고 우리 거는 10원어치도 손해 안 봐. 대신 니네가 좀 다 물어. 뭐 이렇게 하는 정책을 정부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우리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도 이익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작년 거긴 중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중국 문제, 중국의 경기가 우리나라 지금 꼭 삼성뿐만 아니라 네.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차지하는 비율이 GDP 대비 한 거의 20%, 25%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거의 뭐 최대 경제 그렇죠. 어떤 무역 의존도가 무역인데 중국이 지금 경기가 상대적으로 둔화 국면에 있고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제 요즘에 막 유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유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우리 자동차 타시는 분들한테 좋을 수 있죠. 네. 기름값 떨어지니까 뭐 옛날만큼 뭐 그냥 더 펑펑 듣고 다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유가가 이제 고유가면 고유가에 대해 좀 많이 많았고 네. 힘들었지만 저유가가 되니까 그 기름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하는 그 먹고 살던 그 중동 산유국 그다음에 네. 신흥 국가들이 네. 경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경제 힘들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브라질 뭐 그다음에 중동 산유국들이 엄청나게 그다음에 브라질 그다음에 러시아까지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되고 힘들어지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58% 네. 이상이 다 이 신흥국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나라 다 연결이 돼 있구나. 맞습니다. 이게 글로벌 경제라는 게 다 촘촘한 금융뿐만 아니라 제조까지 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것만 오로지 수출 이러다 보니 한쪽의 경기에 쏠림 현상에 대응을 네.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수출과 내수의 어떤 뭐 동반 내지는 네. 어떤 내수의 어떤 그 적절한 어떤 그런 부양 왜 내수 경기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수출만 오로지 믿고 있다가 수출이 무너지니까 우리 경제 네. 자체가 휘둘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현대차 이쪽도 중국 쪽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다른 어떤 제신흥 국가도 마찬가지고 삼성, 현대차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다른 어떤 수출 대기업들이 힘들었는데 네. 정유, 조선 뭐 근데 이제는 뭐 제조업 뭐 이쪽까지 치고 올라오니 네. 이게 지금 답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삼성도 결국은 하청업체 밑에 그다음에 네. 현대차 2차, 3차 네. 단가 후려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더 이상 단가를 더 내려서는 밑에 중소업체들이 살기 힘드니까 네. 결국은 인력을 또 줄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책임을 왜 전부 노동자만 책임지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10원어치도 안 하고 정말 그게 진짜 옛날 얘기 해주고 싶어요. 조선시대 최부자도 흉년엔 땅도 안 사고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품격을 잃은 아주 그냥 탐욕스러운 재벌. 예? 아주 그냥 자기들끼리만 잘 살려는 결국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좀 이렇게 베풀고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사회적 기부 그런 이런 것도 양극화 그런 양이 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네. 그게 더 심화되고 있는 그 미국도 그거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 사이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지금 대선 때 지금 샌더스 돌풍도 다 맞아요. 그런 어떤 배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지난 대선 때 뭐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그런 얘기 나왔지만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때뿐이고 지금 그러니까요. 정말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정치가
너무해. 진짜 정치가 너무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네. 그 괴리돼 있어요. 이 정치를 다시 바꿔야죠. 다시 맞습니다. 바꿔서 이거를 키를 다시 해야 되는데 라이프치히에서 듣고 계시대요. 라이프치히요? 예, 라이프치히. 독일 독일. 라이프치히 되게 거기가 옛날 구 동독지였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예. 한번 가보고 싶은 그렇죠. 동네입니다. 저도 동베를린은 간 적이 있어요. 아, 예,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래요? 예. 학교 다닐 때? 예. 그때 언론 그 대학 언론에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때 안기부에서 예. 이거 재미나네요. 실시간 채팅도 되고 재밌습니다. 계속 점점 빠져드세요. 점점 자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점점 빠져드네. 아, 그래요? 오늘은 취침을 잊으세요.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금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지금 특히 이제 빚내서 집 사신 분들 좌불안석이에요. 이거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 또 이게 우리한테도 영향을 준다면 갑자기 또 이게 그 막 이자 폭탄이 쏟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걱정을 하는데 하는 총재가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그제 이제 그 금통위 회의 끝나고 네. 이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예전에는 이제 그 통화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중앙은행이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정책은 이제 국가의 그 다른 어떤 정부 부처, 우리나라 같은 기획재정부 하잖아요. 네. 통화 정책은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보통 맡아서 하는데 통화 정책의 핵심은 돈을 발권,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 찍어내는 그렇죠. 것도 있지만 예. 금리를 조정해서 어떤 그 경기의 어떤 흐름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중앙은행의 그 중요성은 최근 뭐 수십 년 사이에 굉장히 크게 네.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고 그 최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네. 막 그 전 세계 은행 그 중앙은행이 막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특히 네. 달러 뭐 엔화 뭐 해가지고 계속 찍었잖아요. 기축 맞습니다. 그걸 갖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냥 확 뿌려. 심지어 그냥. 그래서 그 특히 미국의 그 FRB 쪽 해가지고 네. 미국의 그 많은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그 미국 기업들 도산 GM 포함해가지고 AIG 막 그런 네. 도산된 기업들을 돈을 풀어가지고 다 살려놨잖아요. 네. 그 돈들이 이제 전 세계 다 흘러나와가지고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신흥국도 들어가고 막 아주 그날 각국의 그 주식시장을 막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또 막 부동산 시장도 갑자기 막 오르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살아날 것처럼 됐는데 유럽 쪽에서는 별로 그닥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은 경기가 살아나서 네. 그래서 결국 미국 금리를 올린 쪽으로 다시 갑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네네. 근데 유럽이나 이쪽은 살아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신흥국으로 다른 그게 돈이라는 게 금융 결국은 투기적 성격을 강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어떤 제조업에 흘러들어가서 어떤 그런 기업의 투자로 제대로 활용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주식시장 네. 그리고 이런 그 단기 금융 상품 뭐 그런 어떤 초단기 투기적 성향으로 돈이 막 쏠리다 보니까 네. 신흥국이나 이쪽 다 가가지고 막 주식시장도 오르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7, 8년 쭉 오면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 다른 나라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더 계속 낮춥니다. 유럽 쪽은. 일본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계속 뭐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네. 계속 그런 식으로 금리를 낮추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까지 금리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하고 이쪽이 서로 다른 금리 정책을 펴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중간에 딱 껴가지고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1200조가 되지. 금리를 내리게 되면 돈이 더 금리가 낮으니까 돈이 더 시장이 더 풀릴 가능성이 크고 더 빚을 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 그다음 특히 박근혜 정부 포함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랐거든요. 네. 그게 그럼 빚내서 짐싸라는 어떤 부동산 정책의 어떤 그런 자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한은의 책임도 있죠. 한은도 지난 7개월 동안 금리 계속 동결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 금리를 올리니 네. 그 금리 역전차 때문에 이제 돈이 빠져나가겠죠. 금리가 좀 더 그렇죠. 높은 대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예. 미국 금리 인상은 그동안에 계속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렇죠. 미국 금리 인상하고 이제 우리가 또 휘청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일본이나 유럽은 반대로 금리를 낮추거나
여전히 양적 완화, 거의 여전히 경기가 네.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엇갈린 행보를 네. 갖고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흠. 1200조 달러는 가계부채를 때문에 금리를 더 이상 낼 수는 없고 네. 그렇다고 막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또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또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네. 한해는 그렇다고 또 금리를 따라가서 막 내리자니 네. 그런 가계부채 때문에 좀 고민되고 네.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그래서 동결로 갔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주일 총재가 이주저도 아니고 동결로 간 거구나. 그렇죠. 이주일 총재가 한 얘기가 네. 그거예요. 네. 금리를 조절했을 때 그 워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리를 조절했을 때 그에 따른 기대 효과와 부작용이 있다. 기대 효과 지금 상황이 워낙에 불확실성이 크니까 네. 기대 효과는 워낙 그 불확실성이 높아서 기대 효과는 뭐냐면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기가 네. 살아날 기대 효과는 불확실한데 반면에 그런 부작용은 뻔하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그 가계부채 어떻게 맞을 거냐. 그런 부작용이 뻔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금리를 못 내리고 동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의 선택인 거네요. 그렇죠. 이주저도 못하고. 맞습니다. 근데 유일호 장관이나 이쪽 정부에서는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처럼 21조 재정 투입하고 소비세 내리고 해도 경기가 안 살아나니 근데 참 이상해요. 그 고집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를테면 재벌 대기업에 아무리 투자해봐야 경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사람 다 있다니까. 그렇죠.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차 살 사람들 이미 다 샀어요. 그분들 말고 그 아래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을 쓰는 게 맞잖아요, 정부가.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끊임없이 재벌 대기업 을 주장해요. 그 하청업체들 다 문 닫게 생기고 아니 멀쩡하게 잘 굴러가던 개성공단을 보더라도 참 이런 게 정말 답답한데 앞서 이제 중국 얘기해 주셨잖아요. 무역 네. 의존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중국하고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우리한테 상당히 경제적 피해가 클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성공단 그리고 북핵 위기는 결국 그 경제 안보 위기는 경제 위기로 갈 거다.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진단 해주셨는데요. 네네. 오늘 아침 또 뜨거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한미 간의 사드. 중국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드 매치 협의에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마늘 파동 얘기도 막 하고요. 그다음에 여행객을 전부 철수시킬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중국이 결심하면 우리의 한국 경제 흔드는 건 일도 아니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막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기사를 썼고 저희들도 그런 반영이 됐고 했지만 네. 그 솔직히 사드는 뭐 제가 뭐 군사적이나 뭐 기술적 효용성 군사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쪽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드 배치 오늘부터 또 이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한다라고 아까 뉴스 났던데 한미 간에 사드 그러니까요. 배치 협의를 한다고 예, 속보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드 얘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2014년부터 된다 안 된다 온다 안 온다 그리고 뭐 효율력이 없다 있다 뭐 계속 맞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대신에 절대 너희는 사드 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2014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경고했죠. 예. 네, 그리고 이번에 뭐 군사 그 전문가들이 어떤 뭐 저희 팟짱에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매일 하고 있어요. 김종대 편집장님 말씀하시고 네. 저도 많이 듣고 들어보면 정말 사드가 그런 뭐 북한의 어떤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정말 그래요. 그 효용성 예, 효과. 이런 부분 이미 군사 전문가에서 이미 다 판정이 난 건데. 근데 이게 굳이 국내가 아니라 맞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렇죠. 그리고 아메리카. 뻔한 그 중국 그 노림수 내지는 포함해서 다 네. 그게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전략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되는 건데 네. 그것을 이미 알 사람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번 그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사드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국 특히 아까 말씀 중국이 굉장히 그 반응이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면 굉장히 시니컬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죽하면 왕이 부장이 니네 그냥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미 간에 수교해라. 그러니까 이런 제안까지 막 세상에. 하고 있어요. 싸우지 그러니까. 말자 우리.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야 그렇습니다. 싸우지 마. 중국이 나서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게 정말 참. 답답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만약에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네. 중국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네. 보복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경제 보복 카드를 네. 꺼낼 거다. 그거는 문제 원래 이제 중국은 정경 분리 해가지고 그런 원칙이 있어서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네. 물론. 근데 국익 앞에서는 어떤 나라도 뭐 우방도 적군도 없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옛날 2000년 마늘 파동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가 그때 우리나라 농민들 그때 막 그 중국산 얼린 마늘 얼린 마늘. 그냥 생마늘도 얼린 거 있잖아요. 네. 얼린 거 들어오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그 냉장고 네. 그 마늘 네. 수입 들어올 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네. 우리나라 농민들이 못 살겠다. 마늘
농민들이 못 사겠다고 그렇죠. 정부 항의하니까 관세를 35%에서 3년 동안에 300%를 올립니다. 엄청나게 올려버려요. 중국다워요? 아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네. 올렸어요. 갑자기 네. 2000년에. 어. 그러니까 중국이 네. 황당한 거죠. 네. 야, 너네가 이럴 수가 있어? 우리나라가 내린 조치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다니까. 네, 중국 네, 우리나라 농민들이 네, 반발하니까. 네,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네. 아, 너네가 그랬어? 마늘 중국 전체 수출에 얼마 되지도 않죠. 그런데 하여튼 그 중국에서도 중국 농민이 있으니까 한국이 그렇게 올렸어 관세를. 그럼 우리는 너네가 들어오는 휴대전화 안 받을게.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립니다. 휴대전화 수입 중단. 그리고 폴리에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석유화학 그쪽에서 되게 중요한 그 또 수입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냥 중단시켜 버려요.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또 대기업들 삼성 죽어나잖아요. 네. 휴대전화 못 팔면 안 되니까 정부에 또 압력을 넣습니다. 야, 안 된다 이거. 빨리 마늘 풀어라. 결국은 다시 30% 다시 내렸어요. 우리나라가. 환율을 관세를. 그러니까 중국이 한 번 딱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마늘 파동뿐만이 아니죠. 옛날에 그 센카쿠엘도 그 네, 중국하고 네, 일본하고 네, 안 네. 좋을 때도 중국이 대놓고 딱 곧바로 그 히토류라는 어떤 그 광 물질이 있어요. 네. 히토류? 예, 히토류라는 어떤 네. 광산 물질인데 네. 그게 중국에서 되게 가장 수출이 그러니까 전 세계 히토류의 매장량이 아마 중국이 굉장히 많을 텐데 중국이 수출 1위예요 그 히토류. 근데 그 광물질이 뭐냐면 첨단 그 제품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되게 중요한 어떤 물질이에요. 예. 이걸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중국에서 전량 다 수입해. 네. 근데 중국하고 센카쿠열도로 중국 일본하고 분쟁이 생기니까 갑자기 수출을 딱 금지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죽어나는 거야.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살려줘. 그래가지고 무릎 꿇었어 일본도. 그러니까 중국은 언제든지 우리와 심지어 한중 FTA도 이미 맺었고 네. 발효도 되고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뭐 경제적 보복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군요. 지금 기업인들도 제가 몇 군데 좀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면 뭐래요? 이미 대기업들은 네. 비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상? 중국이 만약에 어떤 식의 어떤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네. 관세나 뭐 예. 여러 가지 대놓고 아마 보복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FTA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직간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관세든 뭐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보복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네. 우리 제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 현지 생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벌써 비상계획을 준비한 비상계획. 예. 컨틴전시 플랜. 맞아요. 네. 오, 되네요. 네. 정부보다 더 빨라 기업들이. 왜냐면 그렇겠지. 자기 돈이 걸린 돈이 거니까. 걸렸으니까. 이미 여행업계도 그러니 개성공단 업주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중국 지금 유커들 여행업계들도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대요. 제가 어디 뭐 그 여행사 그쪽에 살짝 얘기 들어보니까 네. 아니 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저번에 메르스 때 네. 한번 엄청 손해 봤잖아요. 네, 그때 거의 뭐 안 왔어요. 여행업 다 그 줄도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나마 그 회복이 돼서 했는데 네. 만약에 중국이 정말 조금이라도 한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지금 요즘 중국 언론들이 계속 한류 이런 부분들 같이 포함해가지고 예. 한국 가지 마라 그러면 안 보내요. 여행 한국 안 보내. 그러면 우리나라 여행업계나 관련된 산업이 장난 아니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렇게 명동 이런 데 가보면 특히 네. 이제 주말에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얘기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의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제가 그 지난 화요일 저녁에 그 소공동에 있는 그 롯데 시네마에서 영화 귀향 시사회를 했어요. 내일 이제 저희 감독님 모시고 인터뷰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제 영화를 봤는데 영화 끝나고 밤에 11시 정도에 나왔거든요. 주변에 전부 중국 사람이야. 택시 잡는 사람은 한국 사람은 나오는데 내가 여기 중국인가? 베이징? 잠깐 착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중국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시내는 을지로 뭐 소공동 막 명동 동대문 막 이런데 중심권은 전부 이렇게 외국 관광객들이 많은데 이 다 안 오면 이게 뭐 여행업계만 타격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자체 그 소비 있잖아요. 그렇죠. 소비의 화장품. 상당 부분, 네. 상당 부분을 지금 중국 여행객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니 작년에 그 통계만 봐도 내수를 우리는 쓸 수가 없으니까 중국 관광객이 와서 쓰는구나.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지표로 경제 확인이 돼요. 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작년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방문한 외국인 수가 보니까 네. 1,323만 명이래요. 근데 그 중에 중국인이 네. 598만 명이야.
45%. 거기 이제 세상에. 홍콩도 중국이잖아요. 네. 홍콩 분들까지 합하면 네. 50%가 넘어요 거의. 요새 지하철 4호선 타고 어디 나가면요, 주변에 중국말이 많이 들려요. 진짜 이것은 정말 사실이에요. 맞아요. 정말 네. 사실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드를 갖다 놓고, 무력 시위를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아니라 남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강대국 정치에 끼어가지고 맞습니다. 완전히 맞아요. 고래 싸움에 맞아요. 낀 새우 신세가 됐어요. 저는 오늘 아까 신문 잠깐 보고 이 그 미국 F-22 그 네. 수라고 했지만 네. 이런 것들도 일면 사진에 이렇게 사진 올라오는 것도 중국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겠죠. 민감하겠죠. 결국 뭐냐 저거. 결국은 미국의 어떤 우리 뭐라는 거야? 그렇지. 항공모함도 전투기고. 그래서 중국 언론들이 그럼 네. 동북아 쪽에 지금 군비를 늘려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언론 그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렇죠. 예?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예? 정말 위안부 협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 국정교과서는 물론이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 이런 얘기 계속하면 안 돼.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듣다 끄신대요. 맞아요. 끄지 마세요. 그 저기 아까 라이프치히에서 듣고 계신 분께서 매일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새벽 3시가 다 되어 새벽 3시가 다 되도록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주무세요. 아우 안 돼요. 그 내일 지장 있으면 안 되니까 예, 운전하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학생인지 또 기업인인지 출근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만 보고 주무세요. 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정말 걱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일 한국 사회 특히 이제 안보 위기, 경제 위기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균형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잘 살펴서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지표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한국 정치, 사회, 경제 이슈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영양가 있는 방송.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언제 좀 프렌들리한 방송을 해주세요. 저희는 원래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는 프렌들리합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니까 우리가 마카선삼 이렇게 딱 놓고 방송하잖아. 그렇군요. 우리 이런 민주 사장님들 좋아해요. 근데 이제 악덕 기업이나 네. 악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언프렌들리하는 그렇죠. 거지. 악덕 기업은 응징하죠. 끝까지. 저희가 불독, 네. 워치독 기능을 반드시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휴가 가지 말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